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열린 정보 환경을 이용해서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바로 샤프 파워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힘으로 누르는 하드 파워나 아니면 매력으로 끄는 소프트 파워랑은 또 다르죠. 맞습니다. 조작하고 왜곡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특히 중국이랑 러시아 사례를 좀 보면서 이게 실체가 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샤프 파워라는 게 2017년에 미국 NED,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금이라고 하죠. 거기서 처음 좀 주목하면서 개념이 알려졌어요. 네. 본질적으로는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다른 나라 여론이나 정책에 좀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거죠. 이게 근데 문화 교류나 학술 지원 같은 약간 소프트 파워처럼 보이게 포장하기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아주 교묘한 지점인데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그 개방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거.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정보 유통 시스템을 악용해서 가짜 정보나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리고요. 미디어나 학계, 기관들에 대한 불신을 막 조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기반을 흔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야, 이거 정말 교묘한데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공자학원 있잖아요. 아, 네. 전 세계에 많이 세워졌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는 곳 같은데 이게 중국 정부 입장을 선전하거나 좀 민감한 주제는 얘기 못하게 검열하는 통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문을 닫기도 했고요.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눈치 보느라 대본 고치고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서 원래 티베트 스승이었는데 캐릭터 설정을 바꿨던 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화적인 압박도 분명히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중국은 이제 기술이랑 경제력도 같이 써요. 기술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 도시 두뇌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이런 거나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거요. 자국 내 통제에도 쓰지만 이걸 해외에 수출하면서 데이터 중심의 권위주의 모델 자체를 퍼뜨려라는 시도도 보이고요. 경제적으로는 1대1로 사업이 많이 언급되죠. 네.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결국엔 그 나라들을 빚더미에 앉혀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소위 부채함정 외교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러시아 쪽은 어떤가요? 러시아는 정보전 그리고 사이버 공작 이쪽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봐야죠. 아, 과거에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 엄청 만들고 심지어 딥페이크 영상이나 AI가 만든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서요. 사회 안에 불신을 키우고 막 분열을 조장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단순히 거짓말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러시아 전략을 거짓의 소방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짓의 소방호스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정보를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거나 잘못된 정보래요. 우크라이나 침공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생물무기 연구소를 운용한다. 이런 식의 음모론 퍼뜨린 게 딱 그런 예죠. 아, 목표가 어떤 특정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고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그냥 진실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데 있는 거죠. 이야. 정말 무서운 전략인데요. 이게 또 사이버 공격이랑 결합되기도 하고요. 네, 종종 그렇게 해서 효과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샤프 파워 공세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사실 중국으로부터는 이미 여러 경험이 있죠. 그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경제보복이나 한한령 같은 거 겪었고요. 네, 맞아요.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김치나 한복 가지고 논쟁을 막 유발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언론사가 좀 친중적인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국내 핵심 기술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럼 러시아 쪽은요? 한국을 직접 겨냥한 사례가 있나요? 명확하게 드러난 대규모 정보 공작 사례는 2020년 이후로는 아직 뚜렷하게 보고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언제든 잠재적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 관련 사이버 위협이랑 얽히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요. 게다가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좀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하다거나 소셜미디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샤프 파워가 파고들기 쉬운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샤프 파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보 조작부터 시작해서 개방성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또 기술이나 경제력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중국과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외부의 흔들기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느냐, 즉 회복력인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규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네. 그것만큼이나 시민사회 스스로가 비판적으로 정보를 판단하고 소비하는 능력,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랑 힘을 합쳐서 같이 대응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문화 교류와 정보 조작, 또 경제 지원과 정치적 압박 사이의 경계가 자꾸만 흐릿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개방성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외부의 교묘한 영향력 공세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